원래 탄핵은 이런 헌법이나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는 그러한 고위직에 대해서 어제 우리 그 법사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하여튼 헌법 수호를 위해서 써야 되는 그러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물론 뭐 이런 그 소추된 분들에 대한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좀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정말 저거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위반을 했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의 어떤 그런 눈높이와 우리 지금 탄핵 29건이 뭐 발의가 됐습니다만 그 29건이 국민의 눈높이하고 반드시 맞는지 그거는 또 역시 그 정치권이 한번 아주 심각하게 이 문제를 논의를 해보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임명된 지 이틀 된 방통위원장이 탄핵이 되고 또 그 탄핵을 피하기 위해서 간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또 사표를 내고 이런 막 편법과 국가의 어떤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조치를 우리나라의 헌법을 만드신 분들이 염두에 두고 그 헌법을 만들었다고는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탄핵 소추를 하게 되면은 직무정지가 돼가지고 그것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기간을 그냥 완전히 그 일은 하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사표를 내서 사후적인 사람이 충원되는 것도 아니고 하는 이러한 그 아마 전 세계에 직무정지를 시키는 그런 제도는 굉장히 드물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미국은 전혀 그런 게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배려를 하면서 국가가 우선 살아야 그러한 그 국가 국민의 번영도 있고 행복도 있고 정치권에 정말 보람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부 예산안을 야당이 단독으로 삭감하여 통과시킨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었죠. 네, 처음 있는 일이었고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야당이 삭감한 예산은 민생, 첨단 기술 R&D, 범죄사와 같은 사회 안전, 국방 안보를 위한 예산들이었습니다. 총리께서도 12월 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감액하려는 예산은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줄이고 반도체, AI 등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에너지 분야는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이라든지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과 같은 새로운 분야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유망한 그러한 먹거리가 될 그러한 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들이 여야 합의 없이 삭감되었고 연구 개발에 있어서 양자 연구라든지 이런 최첨단 또 국제 연구에 들어갈 그러한 그 예산들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검경의 특별활동비라든지 특경비 같은 것이 전액 삭감되어서 마약이라든지 금융 사기라든지 이러한 그 범죄 수사가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또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같은 데는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됨으로써 정부 효율과 공직사회의 사기가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최근에 예산이 없어서 그러한 그 직원들이 사무실 청소도 각자 해결하고 또 화장실도 가까운 공원이나 이런 다른 관공서에 가서 해결한다는 그러한 내용을 봤습니다. 예.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예산 중요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정부 운영이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고 지금 실제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총리께서는 예비비 대규모 삭감에 대해서도 대규모 재해,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쓰일 예비비, 딥페이크, 마약, 도박 등 각종 민생 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비를 삭감하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으십니다. 네, 올해 당초 2025년 예산으로 약 4조 8천억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만 그 반 정도가 깎였고 그중에 특히 그 재해를 대상으로 하는 그 목적 예비비가 많이 깎였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가 천재지변이 없으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런 천재지변이 생길 때에는 우리의 그 대응에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국제 정세가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각종 경제 문제, 통상 문제에 있어서의 예산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미국에도 새로운 대통령이 나와서 지금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어서 어떤 일이 앞으로 우리 산업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2019년에 우리가 일본과 반도체 들어가는 원료 이런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우리가 예비비를 가지고 그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대응 조치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전 세계 불확실성이 지금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비비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당은 예산안 일방 삭감에 그치지 않고 예산안이 자동 부의되는 국회법에 대한 개정안까지 통과시켰고 총리께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제의원권을 행사하셨죠. 이것은 정말 심각한 그러한 그 입법 시도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헌법에 의하면 9월 3일 날 행정부가 입법부에 예산안을 올리면 입법부가 12월 2일까지 의결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가 가지고 있고 예산 심의 의결권은 입법부에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헌법에 적힌 그런 의결 시한을 넘겨서 여야가 대립하는 이런 상황이 매년 반복됐기 때문에 2015년에 국회법을 개정해서 여야 합의가 없으면 12월 1일에는 정부안이 일단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 그 다음부터 여야 간 협상을 통해서 예산을 확정하도록 하는 그런 자동 부의 제도를 만들어서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칭송을 받은 바가 있고 그 후에도 물론 날짜를 그대로 지켜진 그러한 그 상황은 뭐 반드시 100% 전개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자동 부의 제도에 의해서 여당, 야당이 상당한 압박을 받고 또 협상을 통해서 타결을 하는 그런 아주 큰 동인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를 고쳐가지고 이런 그 자동 부의 제도를 변형시키려고 하는 이런 의도는 저희 정부로서는 어떤 정부가 들었든 이것은 정말 우리 재정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저희가 봤고요. 그래서 제가 권한대행이 된 지 며칠 안 된 때지만 이거는 정말 우리 헌법과 법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욕을 먹더라도 이거는 입법화되면 안 되겠다 하는 뜻에서 제의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저희가 제의 요구를 합니다만 국회는 국회대로 또 제 의결을 통해서 3분의 2 이상의 그러한 의결을 가지고 행정부가 행한 이러한 그 제의 요구를 말하자면 압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하나의 삼권 분립에 의한 그런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거부권을 행사한 이 국회법 개정안은 사실상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극단적으로는 국회 입법 독재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도 동의하시는 것이죠? 네, 저는 물론 우리나라 또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다수결 또 우리 레프레젠터티브 디모크라시라는 것이 정말 그거는 다수의 일방적인 이런 폭주라 할까요?
이런 것은 정말 민주주의의 기본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전에 영국의 세처 총리가 워싱턴에 가서도 민주주의의 가장 큰 암적 존재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포퓰리즘이고 또 하나는 이런 아주 절대적인 다자주의 이런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런 다자주의가 소수를 배려하고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시키고 대한민국이나 국가의 미래를 발전시키는 쪽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다수결 자체가 오히려 상당한 문제거리로 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제기를 하는 그런 때가 있었고요. 또 사실 현실적으로 민주주의는 왜 붕괴하는가 하는 그런 책을 쓴 많은 분들도 결국 이런 다수결 일방적인 이러한 밀어붙이는 것에 의해서 국가의 정책이 왜곡되고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권리, 삼권 분립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이다. 저는 증인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